늦은 오후, 국경 인근 보병 부대.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직 사관 임무를 수행 중이던 박찬호 병장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갓 상병을 단 25.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군대에 와서 돈을 모아야 하는 처지였다. 훈련소에서부터 악바리 근성으로 버텨온 그였지만 가끔씩 몰려오는 짜증은 어쩔 수 없었다. 젠장, 비까지 오네. 그때 당직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통신보안, 상병 박찬호, 박병장, 큰일 났다. 215번 한재욱 훈련병이 탈영한 것 같다. 최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찬우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훈련병 탈영이라니. 그것도 하필 자신이 당직일 때. 탈영, 말입니까? 그래, 지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훈련병들 인원 점검 중에 사라진 걸 알았어. 너도 빨리 조교들이랑 수색 시작해. 빗속이라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단결. 찬우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비상대를 눌렀다. 빗소리에 묻힐까 봐 더욱 크게 소리쳤다. 훈련병 탈영, 전원 수색 준비. 막사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궁견병과 함께 수색조가 꾸려졌다. 찬우는 궁견병에게 젖은 흙 위에 남은 발자국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궁견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곧 한쪽 방향으로 짖으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따라가. 찬우와 수색조는 빗속을 뚫고 궁견을 따라 달렸다. 훈련소 외곽 담벼락 아래 진흙탕 속에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들이 보였다. 누군가 급하게 담을 넘은 흔적이었다. 이쪽이다. 찬우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사방은 온통 물안개로 가득했다. 훈련병이 남긴 물건들도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젖은 수건, 찌그러진 물통, 마치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는 헨젤과 그레텔 같았다. 젠장, 이 녀석 어디까지 간 거야? 찬우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빗물에 젖은 군복은 무겁게 몸을 짓눌렀고 숨은 가빠왔다. 그때 저 멀리서 궁견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찾았나? 찬우는 희망을 품고 궁견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궁견이 멈춰선 곳은 낭떠러지였다. 발자국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젠장, 설마. 찬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훈련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 찬우는 조심스럽게 낭떠러지 아래를 살폈다. 다행히 떨어진 흔적은 없었다. 대신 낭떠러지 옆으로 희미하게 이어지는 또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낭떠러지를 따라 이동한 듯했다. 젠장, 이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닌데. 찬우는 혀를 내둘렀다. 훈련병 주제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도주 경로를 계획하다니. 하지만 찬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 녀석을 잡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때 무전기에서 김민지 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병장님, 혹시 낭떠러지 쪽으로 가셨습니까? 그렇다. 발자국이 거기서 끊겼다. 거기 낭떠러지 옆으로 좁은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간첩 침투 훈련 때 사용하던 길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간 건 아닐까요? 오솔길? 젠장, 그걸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옛날 훈련 기록을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알았다. 계속 연락해라. 찬우는 무전을 끊고 낭떠러지 옆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민지의 말대로 정말 희미하게 오솔길이 나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젠장, 이 녀석 이 길로 간 게 분명해. 찬우는 혼잣말을 하며 오솔길로 들어섰다. 길은 좁고 험했다. 한 발만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 같았다. 찬우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발을 내디뎠다.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숲이 안다카라해졌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뭇가지들 때문에 마치 밤처럼 어두웠다. 찬우는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건 뭐지? 찬우는 조심스럽게 불빛 쪽으로 다가갔다. 불빛은 작은 동굴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설마. 찬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저 안에 탈영병이 있는 건 아닐까? 찬우는 숨을 죽이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거기 누구 있나? 찬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찬우는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한재욱? 찬우는 깜짝 놀라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로 탈영병 한재욱이었다. 재욱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야, 정신 차려. 한재욱. 찬우는 재욱의 뺨을 몇 번 두드렸다. 재욱은 힘겹게 눈을 떴다. 박 병장님, 그래, 나다.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뱀에 물렸어요. 재욱은 다리를 가리켰다.
다리에는 뱀에 물린 듯한 두 개의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젠장, 독사인가? 찬우는 재욱의 다리를 묶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찬우는 재욱의 다리를 지혈하고 독을 빨아냈다. 다행히 훈련소에서 배운 응급처치술이 기억났다. 조금만 참아. 곧 부대에 연락해서 헬기 부를게. 찬우는 무전기를 꺼내 부대에 연락했다. 다행히 신호가 잡혔다. 여기는 상병 박찬우, 훈련병 한재욱을 찾았다. 하지만 뱀에 물려 위독한 상태다. 헬기 지원 바란다. 알겠다. 즉시 헬기 보내겠다. 좌표 불러라. 찬우는 좌표를 불러주고 무전을 끊었다. 그리고 재욱을 안심시켰다. 조금만 기다려. 곧 헬기가 올 거야. 재욱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찬우는 재욱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군복을 덮어주었다. 춥지? 조금만 참아. 재욱은 눈물을 글썽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살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찬우는 재욱을 곁에 두고 헬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찬우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훈련병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재욱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다. 이 녀석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탈영까지 했을까? 얼마 후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찬우는 동굴 밖으로 나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헬기는 곧 동굴 근처에 착륙했고 의무병들이 재욱을 들것에 싣고 헬기에 태웠다. 찬우도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는 곧 이륙했고 찬우는 빗속으로 사라지는 숲을 내려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찬우는 최대위에게 불려갔다. 박 병장, 어제 정말 수고 많았다. 덕분에 한재욱 훈련병도 무사히 구조했고 탈영 사건도 잘 마무리됐다. 감사합니다. 특히 빗속에서 훈련병을 찾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서소령님께서도 칭찬하시더군. 최대위는 씩 웃으며 찬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 일로 특별 휴가라도 보내줄까 했는데 넌 곧 저녁이잖아? 그렇습니다. 아쉽게 됐군. 하지만 걱정 마라. 저녁 선물은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찬우는 최대위에게 격려를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생활관에서는 동기들이 찬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박찬우, 너 완전 영웅 됐더라? 뉴스에도 나왔어. 빗속을 뚫고 탈영병을 잡은 용감한 군인. 동기들은 찬우를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찬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찬우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곧 다가올 저녁이 더욱 기다려졌다. 훈련소의 가을은 쌀쌀했다. 낙엽이 뒹굴고 바람은 차가웠다. 윤지훈 이병은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특히 훈련소 내의 엄격한 규율과 선임들의 텃세는 지훈을 더욱 힘들게 했다. 어느 날 지훈은 생활관 복도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기관병과 조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지훈은 지나가던 조교에게 물었다. 오늘 점호 없다. 각 생활관에서 대기. 조교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뛰어가 버렸다. 지훈은 영문을 모른 채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동기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지? 글쎄, 훈련도 없고 밥도 안 주고 계속 대기만 하래. 혹시 전쟁 난 거 아냐? 동기들은 불안한 마음에 쑥덕거렸다. 지훈도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각에 중대장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중대장은 평소와 달리 침통한 표정이었다. 오늘 우리 중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서태현 조교가 탈영했다. 중대장의 말에 생활관은 술렁거렸다. 지훈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서태현 조교였다. 며칠 전 지훈은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근무를 선 부사수가 바로 서태현이었다. 태현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그런 태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별거 아니다. 태현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지훈이 계속해서 말을 건네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태현은 지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이혼하고 자신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누가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태연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여동생도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졌기 때문이다. 힘내십시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훈은 태연을 위로했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태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타령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갈 거야. 태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지우는 그런 태연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연은 정말 타령을 감행했다. 그것도 훈련소에서 훔친 군복, 군화, 배낭 등을 챙겨서. 중대장은 태연의 타령 소식을 전하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태연은 내가 특별히 아끼던 조교였다. 훈련병 시절부터 성실하고 착실해서 조교로 뽑은 거였다. 그런데 그런 녀석이 타령을 하다니. 중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지우는 중대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태연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떻게든 태연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다음날 지우는 우연히 훈련소 근처를 지나가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군의관 이은지였다. 은지는 태연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태연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은지씨, 혹시 태연이 소식 들었습니까? 네, 들었어요. 너무 걱정돼요. 은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연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가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령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태연이는 너무 절박했어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는 그런 은지를 위로하며 함께 태연을 찾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태연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연은 훔친 군수품을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했다. 지훈과 은지는 태연을 면회하러 갔다. 태연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연아, 왜 그랬어? 은지는 울먹이며 태연에게 물었다. 미안하다. 태연은 짧게 대답했다. 지훈은 그런 태연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타령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태연에게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태연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도 했다. 얼마 후 태연은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훈은 태연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태연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지훈은 태연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태연의 이야기는 지훈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나는 절대로 태연이처럼 되지 않을 거야. 지훈은 군 생활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사히 전역을 맞이했다. 전역 후 지훈은 우연히 은지를 다시 만났다. 은지는 여전히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지훈씨, 오랜만이에요. 네. 은지씨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제 태연이 일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훈과 은지는 서로를 격려하며 밝은 미래를 다짐했다. 그리고 잊지 못할 훈련소의 가을을 떠올렸다.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와 헤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훈련소 뒷산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눈에 들어왔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다. 태연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지훈은 태연이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태연이 짊어져야 할 상처와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훈련소에서의 그 가을을, 그리고 서태연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몇 년 후 지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서태연이었다. 전직 군인,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운동 펼쳐. 뉴스는 태연이 출소 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태연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훈은 TV 화면 속 태연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래, 잘하고 있어, 서태연. 지훈은 마음속으로 태연을 응원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훈련소 시절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그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훈련소의 가을을, 그리고 서태현이라는 이름을 조금은 다른 의미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픔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억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우는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